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공인중개사법 총칙편 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오늘은 핵심 요약집 28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챕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부분인데 등록의 법적 성격,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의 위반과 효과, 그리고 등록의 결격 사유까지 등록 전반에 대해서 핵심 이론 요약집을 통해서 이론 요약해 보고 이어지는 시간에 또 관련된 최근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죠.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가 바로 이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먼저 등록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요약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등록의 법적 성격 보시면 첫 번째, 등록은 대인적인 처분이다. 등록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신전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성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이고요. 행정관청, 등록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등록은 기속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도록 했었던 거죠. 자, 이런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리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는 여기서 답이 나온 것입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한 것이에요.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만 개인은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틀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확보했어야 될 등록 기준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용어의 정의가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 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무소가 되려면 어떤 사무소여야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죠? 언제나? 늘? 항상? 예외도 없이? 아니요, 예외 있죠. 어떤 예외?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지만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아직은 기재되지 않은 곳을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었었죠.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해야 될 등록 기준은 5가지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당장 확인하시겠지만 법인의 등록 기준 묻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일단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 법인은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법인은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근데 이 등록 가능한 협동조합에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역시 법인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서 사무소가 확보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법인은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얼마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법인도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데 이 법인의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입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하였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2가지 혹은 5가지 등록의 기준을 갖춘 이제 등록 신청인이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거 작성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 서류들이 있었었고요. 구비 서류와 함께 또 하나 내야 될 게 있는데 뭐 낸다? 돈 내야죠. 공짜로 등록을 안 해줍니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는데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 3가지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등록 신청 들어가겠죠.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해요?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데 이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사무소를 확보했어야만 등록 신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요.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해 준다는데 이 등록 통지는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 받았을 때 언제까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통지하되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통지해 주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다면 등록을 통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자는 또 등록을 통지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고 그들이 등록의 기준을 모두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된다면 등록을 통지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있음이 확인되면 등록은 통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7일 이내에 등록을 통지하지만 아직 등록증이 교부된 건 아니죠.
등록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았다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어요? 아직 등록증을 못 받은 상태인데 등록을 통지받았다면 그 자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어요? 네. 안 됐어요? 된 것 같아요. 됐다 안 됐다? 됐다. 됐거든요. 됐다고. 네. 됐다고요. 됐다니까요. 아니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등록이 통지가 되었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됐죠? 네. 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이제는 등록 통지 받자마자 바로 중개 업무를 개시해도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나 등록을 통지받았어도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뭘 해야 돼요? 예,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업무 보증 설정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등록관청은 뭘 준다?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해 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때 이제 비로소 이자는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이러한 등록의 절차 속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하여야 한다는 게 하나가 있었죠. 무엇인가요?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그러나 인장등록은 이렇게 등록의 기준과 절차 속에 입법하지 않고 16조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업무보증은 공인중개사법상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인가요? 그러니까 업무보증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냐고요. 그래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거래정보사업자, 업무보증 설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장등록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가 아니죠. 누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의 절차는 밟지 않지만 인장은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6조가 인장등록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등록의 기준을 모두 확보해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33페이지 2절로 넘어가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0조가요. 조문의 제목을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사유 그 뜻이잖아요.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가 없다. 결론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격사유와 구분해 두셔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본다? 그 말은 아니었던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국적도, 성별도, 연령도, 학력도 일체 제한이 없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두 가지뿐인데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3년간. 두 번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에 걸린다.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는 자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합격하면 자격증 줍니까? 주죠. 합격했으니까. 그러나 결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결격 사유를 공인중개사법 10조가 1항을 통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하고 있죠. 그 각호 조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먼저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들이 그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결격 사유를 장식하고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민법상 제한 능력자들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대로 결격 사유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민법은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하더라도 혼인을 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거나 권리만 얻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등에는 민법에서 행위 능력을 인정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런 민법상의 예외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유의하셔야 됐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파산자가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밟아 파산 선고를 받고 언제까지? 복권 결정을 받기 전까지 있는 자를 파산자라고 하고 이 자가 결격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4호와 5호는요. 둘 다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결격의 개념을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호는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얼마? 3년간은 결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이어지는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이었었던 거죠.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두 가지의 결격을 가져왔고 이어지는 6호부터 12호까지는 이제 2법 시리즈예요.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결격 규정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건데 6호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라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얼마? 3년간 결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7호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8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9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가 있나요? 있지만 폐업을 하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었죠. 근데 10호는 그러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었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들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11호는요. 원래 형사법상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결격에 속한다는 것이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고를 포함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가 금고 이상형이죠. 벌금형은 형법상의 벌이지만 금고 이상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벌금형은 결격사유와 무관한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려면 추가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네. 이 법,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을 한 사건이었어야 하고요. 선고받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었다면 그때는 벌금형도 결격에 속한다. 얼마나?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입법자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을 통해 이렇게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12호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 법인이 등록할 당시에는 어떤 결격에 해당하는 임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던 중 소속 임원이나 사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한 명만 나와도 그 임사원 때문에 그 법인은 결격에 속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격에 해당하는 임사원이 있어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2개월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 그 법인은 결격을 벗어나고 등록 취소를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등록과 관련해 출발하면서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록 위반에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인데 등록의 위반은 어떤 유형이 있고 그 등록 위반에 따르는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도 등록과 관련해 있다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른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인 등록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자들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답니다. 근데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등록은 일신전속적 속성을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등록이 일신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성이 없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양도, 대여, 상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증 양도대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양도대여라고 하는 행위는 양도대여를 한 자가 있다면 받은 자도 있어야 그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죠. 한 자든 받은 자든 위법성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러한 등록증 양도 대여가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12조를 통해서요. 12조 1항에서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12조 2항을 통해서는 이중 소속도 금지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의 금지가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13조가 1항을 통해서 이중 사무소 설치를 금지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가 또 편법적 형태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3조 2항에서는 심지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위반 행위들은 공통점이 다 등록의 일신전속성을 무시하는 것들이죠. 일신전속성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공통된 위반 행위의 특징이 따블 치는 것들이에요.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와 받은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사무소 외에 임시중개시설물 추가 설치, 다 따블 치는 짓들을 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신전속적 성격 위반했으니까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위반은 등록의 적법 요건성을 위반하는 것들은 3년 3천, 등록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것들은 1년 1천으로 다스리겠다. 행정 형벌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제 이 등록 위반은 행정 처분의 대상도 되는 것인데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이자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다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냐고요. 등록을 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죠. 근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을 살려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을 한 적이 없잖아요. 취소할 등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 한 자, 그 자는 정체가 무엇이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등록증을 빌려줬잖아요. 걸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지만 양도대여를 받은 자는 등록을 한 적이 없죠. 취소할 등록이 없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을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는 거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중사무소의 설치나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는 비록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건건별로 위반의 동기나 양태나 의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적발한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 취소할지 말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록의 법적 성격,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의 결격 사유, 그리고 등록 위반의 유형과 효과, 이것이 중기업 등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확인하시겠지만 모든 단원별로 다 독립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프레임을 잡아봤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최근 기출 문제들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